라인 멈춰도 됩니다. 다시 돌아갈 때 그 자리엔 사람이 없습니다. 회장님의 단 한마디에 한국 거대 노조 7만 5천 명이 8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45조 원 청구서를 흔들며 회장님을 청문회에 세운 노조위원장은 자기 입으로 끝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NEC 반도체 부장 출신 65세 노장이 평택 공장 앞에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30년 잃어버린 시간을 한국이 단 28개월에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5시 42분 청와대 본관 지하 회의실에 적색등이 들어왔습니다. 산업안보 비상상황. 1년 4개월 만이었습니다. 노조 협상 22차 결렬. 청구된 금액 45조 원. 단일 기업 단일 노조가 한 번에 내놓으라고 한 금액으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치였습니다. 그 직후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거대 노조 위원장 김희주가 협상장 책상을 발로 찼다고. 바로 그 다음 순간 카메라 앞에서 외친 말이 자막으로 떴습니다. 공장 다 멈춰도 좋다. 회장도 무릎 꿇릴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회장님이 직접 안보실에 전화를 거셨다는 사실을 부하 박정수 행정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회장이 노동부도 산자부도 검찰도 아닌 국가안보실에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노사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임철우, 56세, 국가안보실 산업안보비서관. 육사를 나와 군 정보장교로 시작해 청와대 안보라인에서만 30년을 버틴 사람입니다. 반도체를 산업이 아닌 무기체계로 보는 몇 안 되는 인간이죠. 그날 새벽 저는 제 아버지가 40년 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철우야, 반도체는 칩이 아니다. 그건 무기다. 회의실 안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리며 푸른 빛을 뿜었고 책상 위에는 보고서가 7권 쌓여 있었어요. 가장 위에 놓인 빨간 표지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삼성 노조 22차 협상 결렬 산업안보 위기 등급 RED. 저는 보고서를 펼치자마자 손이 멈췄습니다. 일쪽에 적힌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협상 누적 일수 1247일. 총 결렬 22회. 총 청구액 45조 원. 산업 손실 추정 156조 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56조. 단일 기업 손실 추정치가 한국 1년 국방 예산을 넘어선다는 뜻이었습니다. 등골을 따라 식은땀이 흘렀어요. 책상 위에 놓인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박정수 행정관이 옆에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비서관님, 노조 측이 영업이익의 15% 무조건 지급, 상한 없음을 요구했습니다. 1년치 계산하면 45조입니다. 45조. 네, 분기 영업이익 50조에서 환산한 수치고 노조는 이걸 보너스로 잔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1년 R&D에 쏟는 돈은 37조입니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심을 씨앗보다 당장 빼내가겠다는 곡식이 더 많은 구조. 이건 1990년대 일본 NEC가 무너지기 직전과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30년 전 아버지의 ADD 연구실 노트에서 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어떤 인간입니까? 박정수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강남 한복판 펜트하우스. 시세 28억 원. 차고에 외제 SUV 4억 원짜리. 골프장 회원권 2개. 명품 시계 컬렉션. 그런데 협상장 앞에서는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청년 조합원들을 앞세워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희주는 카메라를 노려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없이 라인이 돌아갈 것 같소. 회장도 무릎 꿇어. 안 꿇으면 공장 다 세워. 나라 다 죽어도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펜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펜대가 우드득 소리를 냈어요. 박정수가 흠칫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비서관님, 진정하시고. 진정? 박 행정관. 저 사람 지금 뭘 한 거지? 네, 한국 반도체를 인질로 잡았어. 그것도 자기 펜트하우스 대출금 갚으려고. 그게 제 첫 직관이었습니다. 김희주는 노동자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권력과 자기 호주머니를 위해 청년 7만 5천 명을 방패막이로 세운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30년 안보 라인에서 그런 얼굴을 수없이 봤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 중국 공작원, 일본 산업 스파이. 김희주의 눈빛은 정확히 그들의 그것이었어요. 그때 보고서 뒷장에서 한 줄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희주, 최근 6개월간 일본 산업 컨설팅 회사 임원 다나카 신지와 5회 이상 접촉. 장소 서울 강남 호텔, 도쿄 신주쿠 료칸. 저는 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바닥이 축축해졌습니다. 박 행정관. 네. 다나카 신지. 누구야? 확인 중입니다만 일본 NEC 노조 출신으로 보입니다. 1990년대 NEC 반도체 사업부 노조 강경파였고 NEC 반도체 부문 매각 후에 산업 컨설팅으로 전향한 것으로 NEC 반도체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한국 노조위원장하고 5번을 만났다.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통신 정보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외교 채널 풍문으로는 한국 반도체를 흔들 시나리오를 코치해줬다는 정황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의자를 잡고 버텼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새벽 안개가 청와대 뒤편 북악산을 휘감고 있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유리창에 맺혀 있었고 안개 너머로 산자락이 검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산을 보면서 40년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철우야, 일본은 절대 한국 반도체가 크는 걸 두고 보지 않을 거다. 그놈들은 직접 안 한다. 사람 심어. 안에서 무너뜨려. 저는 그 말을 어린 시절엔 농담처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ADD에서 좌천된 뒤 사흘에 한 번 그 말을 반복하셨거든요. 술이 들어가면 같은 얘기를 2시간씩 하셨죠. 저는 짜증이 났고 어떤 날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청와대 회의실에서 그 말이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다시 들렸습니다. 사람 심어. 안에서 무너뜨려. 박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서관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잠시 앉으시죠.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차가운 가죽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30년 안보 라인이 가르쳐 준 게 있다면 위기 앞에서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행정관, 산자부에 연락해. 회장 측에 우리가 면담 요청한다고. 이미 회장님이 안보실에 직접 연락하셨습니다. 오전 7시에 비서관님과 단독 면담을 요청하셨고요. 장소는 한남동 영빈관 별관입니다. 저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회장이 청와대로 오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남동. 그것도 외부 동선 노출 없이 비공식 만남이 가능한 영빈관 별관. 게다가 오전 7시. 정규 보고 라인을 모두 우회한 시간이었어요. 이건 회장이 정부에 무언가를 부탁하러 오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회장이 정부에 무언가를 통보하러 오는 자세였습니다. 박 행정관. 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 박정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회의실 시계가 6시 17분을 가리켰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43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박정수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한강대로의 가로등이 하나씩 꺼졌고 도로 위로 첫 출근하는 시민들의 차량이 줄지어 흘렀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위로 1990년대 일본 도쿄 시부야의 풍경이 겹쳤습니다. 한때 세계 반도체의 심장이 뛰던 도시, 지금은 그저 관광객들이 사진 찍는 거리가 된 곳. 한국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40년 전 ADD 연구실 앞에서 아버지가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 아버지는 가장 왼쪽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안경을 끼고 작업복 차림으로 작은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가방에서 자주 꺼내봤습니다. 안보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잊을 것 같을 때마다 꺼내봤죠. 차가 한남동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영빈관 별관 정문이 멀리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직감했어요. 오늘 아침 이후 한국 반도체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그게 무너지는 쪽이든 일어서는 쪽이든. 차가 영빈관 별관에 도착하기까지 13분이 남았습니다. 박정수가 라디오를 켰다가 다시 껐어요. 새벽 뉴스에서 또 김희주 영상이 흘러나왔거든요.
저는 차 안에서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사진 옆에 낡은 가죽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죽이 닳아서 모서리가 둥그러진 표지에 임상호라는 이름이 작게 새겨진 노트.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들고 다니셨던 ADD 연구 노트였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어디든 들고 다녔습니다. 30년째 그랬어요. 안보실 출근할 때, 해외 출장 갈 때, 청와대 회의 들어갈 때. 사람들은 제가 왜 낡은 노트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그건 제 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한 번도 갚지 못한 빚이었어요. 박정수가 운전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서관님, 그 노트가 아버님 거 맞으시죠? 맞아.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보통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엔 이상하게 입이 열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ADD에서 반도체 응용 연구를 하셨어. 80년대 초반. 국방과학연구소요. 응. 그때 한국에는 반도체가 없었어. 일본이 다 만들었지. NEC, 토시바, 히타치. 우리는 부품을 사다 써야 했고 그중 군용 반도체는 일본이 절대 안 팔았어. 박정수가 잠시 핸들을 잡은 채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한국이 직접 만들자고 했지. ADD에서 군용 반도체 응용 연구를 시작했어. 그게 1981년이었나 82년이었나. 사람 7명짜리 팀이었어.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빛바랜 노란 종이 위에 아버지의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회로도, 화학식, 그리고 가끔씩 적힌 짧은 메모들. 그중 한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3월 14일. 일본 통산성, 군용 반도체 수출 금지 품목 27개 추가. 한국 적시. 이제 사다 쓸 수도 없다. 저는 그 페이지를 박정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박정수가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읽더니 저를 봤어요. 통산성이 한국을 콕 집어서요. 그래. 그놈들은 한국이 반도체로 크는 걸 보고 있었어. 아주 일찍부터. 그때부터 막기 시작한 거야.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4년 11월. 미국 측 군용 반도체 기술 이전 거부. 동맹국이라더니 결국 우리는 둘 사이에 끼었다. 저는 그 페이지에 묻은 작은 얼룩을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잉크 얼룩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봐도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페이지를 쓰고 운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그 자국을 30년 동안 봐왔지만 그날 새벽엔 처음으로 그 눈물의 의미가 사무치게 와닿았습니다. 비서관님,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좌천. 네. 1988년. ADD 조직 축소. 아버지 팀은 7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아버지는 지방 연구소로 옮겨졌어. 사실상 좌천이지. 한국이 자체 반도체 군용 응용을 포기한 거야. 일본이 풀어주는 부품 사다 쓰자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거든. 누가 그렇게 위에서 통산성하고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 군용 반도체 자립을 포기하면 민수용 일부 부품을 풀어주겠다고. 정부는 그걸 받았어. 아버지는 그날 사표를 던지셨고 박정수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비서관님, 그건 매국이지. 하지만 그땐 그게 매국인 줄 아무도 몰랐어. 외환이 부족했고 일본 부품을 일단 받아오는 게 급선무였거든. 큰 그림은 아무도 안 봤어. 아버지 한 명만 봤지. 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아주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 반도체로 자주권을 갖는 날. 나는 그날을 보고 죽고 싶다. 저는 그 페이지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을 못 보고 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그 말을 한 번 더 하셨어요. 철우야, 한국이 반도체로 자주권 갖는 날을 보고 죽고 싶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저 손만 꼭 쥐었죠. 박정수가 옆에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비서관님, 죄송합니다만. 왜? 그 한이 지금 풀릴 수 있는 자리에 비서관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저는 30년 안보 라인을 굴러서 결국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한국 반도체 안보의 최상단.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앉은 첫 위기가 일본이 만들어낸 그림자 위에서 한국 노조가 한국 반도체를 무너뜨리려는 상황이라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박정수에게 말했습니다. 박 행정관, 다나카 신지 누구한테 보고하는지 끝까지 추적해. 일본 통산성우 신인 경제산업성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국 노조위원장 한 명이 일본 노조 출신 한 명하고 5번 만난 게 우연일 리가 없어. 네. 그리고 김희주 자금 흐름. 강남 펜트하우스 28억 어디서 났는지, 외제차 4억 어디서 났는지, 노조비가 거기로 흘러가는지, 그것도 추적해. 이미 시작했습니다. 빨리. 시간이 없어. 차가 영빈관 별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정문에서 보안 검색이 시작됐고 박정수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검색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이 저는 노트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아버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쪽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영빈관 별관 앞마당으로 차가 들어섰을 때 검은 세단 한 대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차 옆에는 양복 차림의 경호원 2명이 서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직감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는 건 정부 인사로서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보통 회장급 인사는 별관 안쪽에서 미리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은 차에서 내려 마당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의례가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오늘 만남이 통상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신호. 박정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비서관님, 회장님이 마당에 직접 서 계십니다. 보고 있어. 이건 통상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뜻이지.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마당에 깔린 자갈이 발밑에서 자르륵 소리를 냈고 멀리서 별관 안쪽 등이 노란 빛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분의 표정은 평소 뉴스에서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침착했지만 어딘가 결기가 어려 있었어요. 30년 안보 라인에서 익힌 직감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이미 결단을 내렸다. 회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임 비서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28개월간 정부에도, 노조에도, 언론에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별관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발이 잠시 멈췄습니다. 28개월, 2년 4개월. 그동안 회장님이 정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무언가를 진행해왔다는 뜻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부 안보 라인 30년을 굴러도 회장이 28개월 동안 정부 모르게 무언가를 준비해왔다는 사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회장님을 따라 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지나갔어요. 아버지, 오늘 그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가 다시 쓰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별관 안쪽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어두운 적색 카펫이 깔려 있었고 가운데 긴 회의 탁자가 놓여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검은 하드케이스 가방 3개와 노트북 2대, 그리고 두꺼운 바인더가 7권 쌓여 있었습니다. 바인더에는 빨간 글씨로 기밀 외부 유출 시 회사 제재라고 적혀 있었어요. 탁자 끝에는 안경을 낀 50대 초반의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짧게 깎은 머리, 양쪽 손에는 손목시계 대신 작은 측정기 2개를 차고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민입니다. MIT에서 박사 마치고 회사 무인화 프로젝트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자동화 분야에서 일하다가 5년 전쯤 자취를 감춘 사람. 학회 발표도 없고 논문도 없고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별관 안쪽 비밀 회의실에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5년의 공백이 무엇이었는지 단번에 짐작됐어요. 회장님이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임 비서관, 28개월 전에 결정한 일입니다. 네, 노조가 영업이익 15%를 요구하기 훨씬 전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는 다른 길을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차가웠어요.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회장님이 최영민 박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박사가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회의실 벽에 띄웠어요. 화면에 평택 P3 라인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면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가 빨간색으로
무인 설비가 들어가는 자리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P3 라인은 평택 캠퍼스에서 가장 큰 라인 중 하나였어요. 정상 가동 시 인력 1200명이 들어가는 곳. 그런데 화면 속 도면에는 사람이 30명도 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최영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핏의 시범 라인입니다. 28개월 전 첫 삽을 떴고 14개월 전부터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외부에는 일반 라인으로 보이지만 내부 설비는 전부 무인화 사양으로 교체됐습니다. 사람은 모니터링만 합니다. 100명 라인이 30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30명도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단지 비상시 안전을 위한 인원입니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반도체 1위 기업이 노조가 협상장에서 광기를 부리는 동안 사람 1200명짜리 라인을 30명짜리로 바꿔두는 작업을 28개월간 비밀리에 진행해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라인만이 아니었어요. 화면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평택 캠퍼스 전체 도면이 떴고 거기엔 P3 같은 시범 라인이 5곳 더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6라인이. 네. 평택 P3, P4 일부, 화성 V1, V2 그리고 기흥 한 곳, 천안 한 곳, 총 6곳입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임 비서관. 우리는 이걸 비밀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조가 협상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결렬될 거라는 걸. 김희주 위원장이 진짜 협상을 할 인물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른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28개월. 그게 우리가 노조와 협상하는 척하면서 실제로 한 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0년 안보 라인을 굴러도 이런 결단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부도 모르게, 노조도 모르게, 언론도 모르게 2년. 4개월간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카드를 만들어 두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 이걸 왜 정부에도 안 알리셨습니까? 회장님이 처음으로 작게 웃으셨습니다. 임 비서관, 정부에 알리는 순간 노조도 안다는 걸 30년 회사 생활하면서 배웠습니다. 정치권에 노조 출신 의원이 박혀 있고 그 의원실 보좌관 중에 노조 정보원이 있고 산자부 사무관 중에 노조와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부도 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세면 안 됐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안보 비서관 자리에 있으면서 회사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해 28개월 비밀을 유지해온 사실을 그날에야 알았다는 것이. 최영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관님,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게 더 있습니다. 이건 단지 라인 무인화가 아닙니다. 화면이 또 한 번 넘어갔어요. 이번엔 휴머노이드 로봇 4대가 나타났습니다. 한 대는 컨베이어 옆에서 웨이퍼를 다루고 있었고 한 대는 작업복 차림으로 라인 사이를 걷고 있었어요. 또 한 대는 운반대 옆에서 자재를 옮겼고 마지막 한 대는 천장 가까이 매달려 정밀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종류의 휴머노이드입니다. 정밀 조작용, 라인 이동 점검용, 자재 운반용, 천장 점검용. 모두 자체 개발입니다. AI 제어 시스템은 별도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고 사람 없이 라인이 24시간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걸 언제? 이미 핏의 시범 라인에 4종 다 들어가 있습니다. 8개월째 시운전 중이고요. 외부 발표는 다음 주 MWC에서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MWC, 세계 모바일 박람회, 전 세계 기자가 모이는 자리. 거기서 한국이 휴머노이드 4종을 공개한다는 건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였어요. 한국이 반도체 무인화 시대를 선언하는 자리. 일본도, 대만도, 미국도, 중국도 따라오지 못한 결단을 한국이 했다는 선언.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임 비서관, 우리는 이걸 5년 안에 국내 모든 라인으로 확대할 겁니다. 2030년이면 사람 없는 라인이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국 반도체는 노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건 회장님의 결단 때문이었고 등골이 서늘해진 건 다른 이유였어요. 회장님. 네. 이 카드를 김희주 위원장이 알면 그쪽도 카드를 더 흔들 겁니다. 외부 세력과 짜고 산업 자체를 무너뜨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임 비서관. 그래서 안보실에 알린 겁니다. 노동부도 산자부도 아닙니다. 안보실입니다. 이건 산업이 아닙니다. 네. 이건 전쟁입니다. 회장님이 그 말을 하는 순간 별관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영민도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박정수는 노트북을 닫고 손에 펜을 쥔 채 가만히 회장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등은 곧게 폈습니다. 회장님. 네. 안보실은 회장님과 함께 갑니다. 김희주가 어디까지 갈지, 다나카 신지가 어디까지 코치했는지, 그 뒤에 일본 경제산업성 어디가 움직이고 있는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처음으로 고개를 깊게 숙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 비서관. 저는 그 인사를 받으면서 가슴이 한 번 더 뜨거워졌습니다. 회사가 정부에 인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한국에게 인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오늘 새벽 회장님이 노동부도 산자부도 검찰도 아닌 안보실에 직접 전화를 거신 이유를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단지 노사 문제로 끝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가방 안에 든 아버지의 노트를 손으로 만졌어요. 가죽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처음으로 그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로 자주권을 갖는 날. 나는 그날을 보고 죽고 싶다. 아버지. 그날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김희주와 다나카 신지. 그리고 그 뒤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그쪽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전까지는 회장님의 카드도 절반의 승리에 그칠 겁니다. 별관 정문을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동쪽 하늘이 옅게 붉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의 28개월짜리 비밀이 세상에 공개되기까지 일주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김희주를 막아야 했고 다나카 신지의 정체를 캐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의 그 카드가 무사히 MWC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그림자를 걷어내야 했습니다. 차 안에 다시 올라앉으면서 박정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비서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끝난 페이지 바로 뒤. 30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빈 페이지였어요. 저는 펜을 꺼내 그 첫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 반도체 자주권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된다. 저는 그 줄을 다시 읽으면서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박정수에게 말했어요. 평택 P3 라인으로 가자. 지금이요. 지금. 내 눈으로 그 30명짜리 라인을 봐야겠어. 그래야 김희주가 들이밀 45조 청구서가 어떤 무게의 카드 앞에서 무너질지 내가 가늠할 수 있어. 박정수가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는 평택 방향 고속도로 진입로로 들어섰어요.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노트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더 붉어졌고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어제와 달라 보였어요. 30년 안보 비서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40년 전 ADD 연구실에서 일본 통산성의 부품 차단 공문을 받아들고 노트에 글씨를 적던 한 남자의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일주일입니다. 평택 캠퍼스 정문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8시 47분이었습니다. 정문에서 박정수가 안보실 보안 검색 절차를 거치는데 22분이 걸렸어요. 평소 같으면 5분 안에 끝나는 절차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P3 라인 구역에 대한 비공식 출입 권한을 특별 부여하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P3는 그동안 정부 누구에게도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구역이었습니다. 정문에서 P3까지는 셔틀 차량으로 11분이 더 걸렸어요. 캠퍼스 안쪽 길은 가로수가 양옆에 줄지어 있었고 그 너머로 거대한 흰색 건물 외벽이 보였습니다. 외벽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반도체 공장은 외부에서 보면 거대한 흰색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구조예요. 그게 그날 처음으로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28개월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부도, 노조도, 언론도 몰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셔틀이 P3 라인 부속동 앞에 멈췄을 때 최영민 박사가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 2명이 흰색 클린룸 작업복을 들고 서 있었어요.
비서관님, 클린룸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라인 내부는 청정도 등급이 높아서요.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흰색 후드 작업복, 흰색 장갑, 흰색 마스크, 그리고 머리 전체를 덮는 흰색 모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안보 비서관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작업자처럼 보였어요. 그게 묘하게 좋았습니다. 안보실 직함을 벗고 그 라인을 한 명의 사람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부속동에서 메인 라인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길었습니다. 양옆 벽이 흰색이었고 발자국 소리가 통로에 울렸어요. 천장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내렸고 그 공기가 마스크 사이로 살짝 스며들 때마다 옅은 화학 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냄새는 아니었어요. 마치 병원 응급실에서 나는 그런 냄새. 다만 더 차갑고 더 인공적인 냄새였습니다. 통로 끝에서 최영민이 멈춰 섰습니다. 비서관님,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라인은 8개월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셨을 때 처음 보시는 풍경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 별로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화면에서 도면을 받고 30명이 모니터링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머릿속에서 그림이 다 그려진 상태였습니다. 최영민이 통로 끝의 문 옆에 있는 단말기에 손바닥을 댔어요. 단말기가 푸른 빛을 내며 인증을 마치자 두꺼운 자동문이 옆으로 슬라이드 되면서 열렸습니다. 문이 열린 순간 저는 발걸음이 멈췄어요. P3 라인 내부는 거대했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고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시야가 끝나지 않을 정도로 길었어요. 그런데 그 광활한 공간 안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곳엔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컨베이어가 끝없이 이어졌고 그 위로 작은 캐리어들이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천장에는 레일이 깔려 있었고 그 레일을 따라 자재 운반용 로봇팔들이 부드럽게 오갔습니다. 라인 옆에는 무릎 높이의 검사 장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고 각 장비 옆에는 작은 디스플레이가 푸른 빛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소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도 없었고 발자국 소리도 없었어요. 기계들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미세한 모터 소리와 가끔씩 컨베이어가 방향을 바꿀 때 나는 짧은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릿속에서 그렸던 그림과 실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면으로 본 30명이 머릿속에서는 작업자처럼 떠올랐는데 실제 라인 안에서는 그 30명이 모니터링 부스 안에 앉아 있어서 라인 자체에는 사람이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사람 없는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최영민이 옆에서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비서관님, 여기서 보고 계신 게 P3 라인 메인 구간입니다. 정상 가동 시 인력 1200명이 들어가던 곳이에요. 8개월 전부터 시운전 들어가서 지금은 모니터링 인력 30명만 부스에 앉아 있습니다. 30명은 어디에? 왼쪽 끝 컨트롤 룸 안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가시겠지만 그분들은 라인 안으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니터로만 본 다음에 비상신호가 떴을 때만 들어옵니다. 비상신호는 얼마나 자주? 8개월 동안 17번 떴습니다. 거의 다 센서 오작동이었고 실제 사람이 개입해야 했던 건 4번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8개월 동안 17번. 사람이 실제로 개입한 건 4번. 1200명짜리 라인을 30명이 30번도 안 되는 횟수로 관리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라인 안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발걸음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컨베이어 옆을 지나는데 그 위로 작은 캐리어 하나가 미끄러지듯 지나갔어요. 캐리어 안에는 웨이퍼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 2개 크기의 원형 웨이퍼. 그게 한 장당 수백만 원짜리였고 그 안에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 데이터 센터의 두뇌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 손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기계들 사이로 부드럽게 이동하면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캐리어가 지나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봤습니다. 30년 안보 비서관의 머리가 그제야 한 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지 라인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 반도체가 노조라는 인질범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출구였어요. 그리고 그 출구가 이미 28개월간 깎여져 있었고 8개월간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영민이 라인 안쪽 더 깊은 곳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두 번째 구간으로 들어서자 거기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 가까이 매달려 있는 휴머노이드 한 대가 정밀 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 키의 2배쯤 되는 곳에 매달린 채로 두 팔이 매우 정밀한 움직임으로 작은 부품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4종 휴머노이드 중에 천장 점검용입니다.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위치에서 정밀 검사를 합니다. 움직임이 사람보다 정확합니다. 떨림이 없고 피로도 없고 스문의 시간 같은 속도로 일합니다. 저는 그 휴머노이드를 한참을 봤습니다. 그게 사람보다 정확하다는 게 슬프기도 했고 동시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어요. 한국이 이걸 만들었다는 게, 그것도 노조가 협상장에서 책상을 발로 차는 동안. 세 번째 구간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휴머노이드가 라인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사람과 거의 같은 크기의 휴머노이드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양손에 작은 도구를 들고 라인 사이를 점검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이게 라인 이동 점검용입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라인 사이를 다니면서 점검합니다. 비상시에는 손으로 직접 조작도 합니다. 이걸 자체 개발. 4종 다 자체 개발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어디에도 이런 4종 풀세트를 라인에 다 깔아본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입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한 번 더 뜨거워졌어요. 아버지 노트 마지막 페이지가 머릿속에서 한 줄씩 다시 익혔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로 자주권을 갖는 날. 나는 그날을 보고 죽고 싶다. 아버지, 그날이 이미 와 있었네요. 라인 끝에 컨트롤 룸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엔 모니터링 인력 30명이 부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스는 라인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유리벽 너머에 있었고 30명은 각자 모니터 두세 개씩 보면서 라인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마치 항공 관제실 같았어요. 사람들은 가끔 옆 사람과 짧게 말을 주고받았고 대부분은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부스 안쪽 한 구석에서 한 여성 작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작업복 위에 짙은 남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어요. 최영민이 그분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비서관님, 이쪽이 송미경 책임자입니다. P3 라인 모니터링 팀장이에요. 송미경이 마스크를 내리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미경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약간 놀랐어요. 박정수가 사전에 정리해준 명단에서 본 이름이었거든요. 평택 노조 조합원 중에 가장 오래된 멤버 중 한 명. 그런데 그분이 지금 P3 라인 모니터링 팀장을 맡고 있다는 게 그날 처음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송미경을 한참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조원 특유의 강한 결기 같은 게 없었어요. 대신 어딘가 깊게 가라앉은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30년 안보 라인을 굴러본 사람만이 알아보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따로 얘기를 나눠야겠다고 직감했어요. P3 라인의 진짜 충격은 회장님의 카드가 아니라 송미경 같은 노조원 작업자가 그 카드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였습니다. 그게 진짜였습니다. 송미경과는 컨트롤 룸 옆에 마련된 작은 회의실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회의실은 좁았어요. 둥근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그리고 한쪽 벽에 화이트보드가 있는 정도. 송미경이 자리에 앉았고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최영민은 자리를 피해 주었고 박정수도 회의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송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관님이 P3에 오신다는 얘기 듣고 솔직히 좀 떨렸습니다. 왜요? 제가 노조 조합원이라서요. 19년 차고 처음부터 노조에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19년. 그러니까 송미경은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노조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이 라인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을 거예요. 19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라인 작업자였어요. 웨이퍼 운반하고 검사 보조하고 클린룸 청소도 했고요. 그러다가 8년 차쯤에 검사 담당으로 올라왔습니다. 현미경으로 미세결함 찾는 일. 그게 14년 동안 제 일이었어요. 그러다 1년 전쯤 P3 모니터링 팀에 합류했고 8개월 전부터 팀장입니다. 노조에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송미경이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노조가 처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믿었어요. 임금 인상, 근무 환경 개선, 산업재해 보상. 그런 것들 때문에 노조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4년 전쯤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어떡해요? 노조 지도부가 바뀌었어요. 김희주 위원장이 올라온 게 4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노조가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권력 싸움을 하는 것 같았어요. 위원장이 외제차 타고 다니고 강남에 펜트하우스 산다는 얘기가 돌고 처음에는 헛소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노조회의 끝나고 회식 자리에서 위원장이 골프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원권이 2개라고 골프장 이름까지 다 댔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박정수가 새벽에 보여준 김희주 자산 정보가 다 사실이었던 거예요. 송미경 같은 19년 차 노조원이 회식 자리에서 직접 들었던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이 협상 시작하면서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협상장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영업이익 15% 무조건 지급, 상관없음. 그런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임금 협상이 아니라 회사를 그냥 무너뜨리는 협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조 내부 회의에서 한번 손을 들었어요. 위원장님, 이거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송미경이 잠시 멈췄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동그라미 그리는 걸 멈췄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위원장이 어떻게 했어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회의 끝나고. 그러더니 카페에서 커피를 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송책임, 19년 차 베테랑이신데 노조 내부 분위기 흐리지 마세요. 윗선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윗선이라는 게 어디냐고 물었더니 위원장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송책임이 알 필요 없는 곳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윗선. 한국 거대노조의 위원장이 자기 위의 윗선을 말하면서 그게 어디인지 부하 노조원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그건 일반적인 노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송 팀장님, 그 윗선이 어디라고 짐작되십니까? 송미경이 고개를 숙였어요. 비서관님, 저는 짐작만 합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짐작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일본에 갑니다. 휴가라고 하지만 노조 행정 처리는 다른 사람한테 다 맡겨두고 가요. 그리고 갈 때마다 강남에서 어떤 일본 사람을 먼저 만나고 갑니다. 강남 호텔 라운지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 일본 사람 이름이 다나카라는 걸 위원장 비서가 실수로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박정수가 새벽에 가져온 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하는 진술이었습니다. 김희주가 일본 산업 컨설팅 회사 임원 다나카 신지와 6개월간 5회 이상 접촉. 송미경은 그걸 노조 내부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송 팀장님,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서워서요. 무서웠다는 게 위원장한테 한번 찍히면 회사 안에서도 일하기가 어려워져요. 부서 이동, 평가 점수 다 영향받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요. 노조 간부들, 정치권 의원들, 시민단체 사람들. 한번 표적이 되면 끝이에요. 그런데 왜 P3 팀장 자리를? 송미경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작고 슬픈 미소였습니다. 비서관님, 1년 전쯤 회사에서 비공식 제안이 왔어요. 새로 만드는 모니터링 팀에 와줄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한 번 더 위원장에게 노조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직후였어요. 회사 쪽에서 그걸 보고 제안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였어요. 그게 이 라인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충격받았어요. 1200명 라인이 30명짜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충격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송미경이 다시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두 손을 다 사용했습니다. 양쪽 손가락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그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회사가 우리 모르게 이런 걸 만들어두고 있었다는 게. 그런데 며칠 동안 라인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떡해요? 비서관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19년 동안 검사 일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현미경 들여다보면서 미세 결함 찾는 일을 했어요. 매일 12시간씩 같은 자세로요. 손가락 다 굳었고 목이랑 허리도 다 망가졌습니다. 산재 신청한 동료 5명 봤어요. 그중 2명은 회사도 못 다니게 됐고요. 송미경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그런데 이 라인 들어와서 보니까 이 4종 휴머노이드 중에 정밀 조작용이 제가 14년 동안 했던 일을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합니다. 사람보다 분량 잡아내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그 휴머노이드가 24시간 일해도 손가락 안 굽고 목 안 망가지고 산재 신청할 일도 없어요. 그게 비서관님. 제가 처음 화가 났던 건 회사가 우리 모르게 이걸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며칠 라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회사가 만든 게 우리를 자르려고 만든 게 아니구나. 우리 손가락 안 굳히려고 만든 거구나. 우리 산재 신청 안 하게 하려고 만든 거구나. 그런데 우리 노조는 송미경이 말을 멈췄어요. 손가락이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번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노조는 회사가 그걸 만드는 동안 무얼 했냐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 안 굳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어야 하는데 위원장은 강남 펜트하우스 대출금 갚고 외제차 타고 일본 가서 다나카 만나고 결국 회사가 우리를 사람으로 대접해줬어요. 우리 노조 위원장은 우리를 그저 자기 권력 도구로 썼고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19년 차 노조원이 P3 라인 8개월을 보고 나서 도달한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그건 그 어떤 정부 보고서보다, 그 어떤 안보 분석보다 더 강력한 진술이었어요. 송 팀장님, 이 진술을 안보실 공식 채널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송미경이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단단해졌어요. 비서관님, 받으세요. 19년 차 노조원이 P3에서 본 거 그대로 진술합니다. 위원장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노조 윗선이라는 게 일본 쪽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회사가 우리 모르게 만든 이 라인이 우리를 자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만든 거라는 거. 다 진술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 팀장님, 감사합니다. 비서관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장이 알면 저랑 제 가족이 위험합니다.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안보실이 책임집니다. 박 행정관 통해서 오늘 안에 신변보호 절차 들어갑니다. 송미경이 처음으로 마음 놓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한 번 더 뜨거워졌습니다. 김희주 같은 인간이 19년 동안 회사에서 일한 사람을 무서움에 떨게 하면서 권력을 휘둘렀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 뒤에 일본이 있다는 게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면서 박정수에게 짧게 지시했어요. 송 팀장 신변보호 즉시 진행, 가족 포함, 그리고 김희주 일본 출장 기록 전부 받아와. 비행기 티켓, 호텔 체크인 기록, 동선까지. 통신은 외교 채널로 양해받고 들어가.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회장님 측 어디에 다음 만남 잡을 수 있는지 알아봐. 한 사람 더 만나야겠어. 누구를요? 저는 한 박자 멈춘 다음 대답했습니다. 일본인 한 명을. 우리 편에 있는 일본인. 박정수가 잠시 저를 봤어요. 그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비서관님, 우리 편에 있는 일본인이 누구입니까? 내일 아침에 직접 보여줄게. 그날 오후 저는 평택 캠퍼스를 나와 청와대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가방에 든 노트를 한 번 더 꺼냈어요. 아버지가 1983년에 적은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통산성, 군용 반도체 수출 금지 품목 27개 추가. 그 아래에 잉크 얼룩으로 남은 눈물 자국. 저는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지면서 박정수에게 말했어요. 박 행정관, 우리 아버지가 1983년에 일본 통산성한테 무릎 꿇었어. 부품 27개 못 받아서. 그런데 지금 한국거대 노조 위원장이 일본 사람한테 무릎 꿇고 있어. 우리 한국 반도체 무너뜨리는 시나리오 받아서. 네, 42년이야. 42년이 지나서도 일본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번엔 우리가 안 무릎 꿇어. 이번엔 일본이 무릎 꿇을 차례야. 박정수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비서관님, 내일 만나신다는 일본인이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를 무릎 꿇린 그 NEC 통산성 라인의 후예 중에서 유일하게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이야. 그분이 오늘 한국에 도착했어. 박정수가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비서관님, 영광입니다. 저는 차창 밖을 봤어요.
평택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도로 위로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노트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내일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이 아버지께 직접 사죄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그 한 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줄 분입니다. 해가 한 번 더 기울었고 차창에 비친 제 얼굴 위로 옅은 붉은 빛이 스쳤어요. 한국 반도체 자주권의 마지막 일주일, 그 두 번째 날이 그렇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한남동의 한 호텔 14층 스위트룸. 그곳에서 저는 다나카 켄지를 만났습니다. 다나카 켄지는 65세였어요. 1980년대 일본 NEC 반도체 사업부에서 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었고, NEC 반도체가 무너지는 모든 과정을 안에서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정년 퇴임 후에 일본 산업기술 정책 자문 일을 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분석해온 학자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1983년 일본 통산성이 한국 군용 반도체 부품 수출을 차단했던 그 결정의 회의실에 직접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정수가 그 정보를 전날 저녁 안보실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냈어요. 한국 학회에 2번 초청받아 강연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 강연 내용 중에 1980년대 일본 통산성의 한국 반도체 견제 결정은 일본 산업 역사상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그 발언 녹취록을 저에게 보여줬을 때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날 저녁 회장님 비서실에 직접 연락해서 다나카 켄지를 한국으로 모셔달라고 요청했고, 회장님은 망설임 없이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문을 노크했을 때 안에서 노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다나카 켄지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키, 짧게 자른 백발, 회색 양복. 그가 천천히 몸을 돌리면서 저를 봤어요.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임철우 비서관입니다. 다나카 켄지입니다. 한국말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통역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국말 잘하십니다. 그대로 가시죠. 저는 그분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차가 2잔 놓여 있었고, 다나카 켄지는 2잔 중 한 잔을 천천히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차 향기가 옅게 퍼졌어요. 녹차였습니다. 비서관님, 회장님 측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에 와달라고 하셨을 때 제가 그 이유를 짐작은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짐작하셨습니까? 한국이 무인화 카드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일본 학계에 작년부터 돌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국이 일본이 못한 결단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어요. 일본 학계가 이미 한국의 28개월짜리 비밀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작년부터. 다나카 선생님. 네. 오늘 제가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택 P3 라인의 무인화 풀세트입니다. 직접 보시면 일본 학계가 짐작하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다른 하나는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 노트를 꺼냈어요. 가죽 표지에 임상우라는 이름이 새겨진 노트. 다나카 켄지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비서관님.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이름이 제 아버지입니다. 임상우. 1980년대 ADD 반도체 응용연구원이었습니다. 다나카 켄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노트를 2손으로 받았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임상호 박사님은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나카 켄지가 노트를 쥔 채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노트를 펼치지도 못하고 2손으로 표지를 쥔 채 그저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천천히 물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 제 아버지를 알고 계셨습니까? 다나카 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노트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2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었습니다. 비서관님, 1983년 3월 14일. 네, 그날 일본 통산성 회의실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NEC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군용 반도체 27개 품목을 한국 수출 금지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멎었어요. 그 날짜. 아버지 노트 첫 페이지에 적혀 있던 정확한 그 날짜. 다나카 켄지가 그 회의실에 직접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회의에서 누가 그 결정을 주도했습니까? 통산성 산업기술국장이었습니다. 이름은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미 돌아가셨고요. 다만 그 자리에서 한국 측 카운터파트가 누구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ADD에 새로 만들어진 반도체 응용 연구팀 7명. 그중 팀장이 임상호 박사였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네, 통산성 국장이 말했습니다. 임상호 박사의 팀이 추진하는 군용 반도체 자체 개발은 일본의 산업 안보에 위협이 된다. 차단해야 한다. 그래서 27개 품목이 한국 수출 금지 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안보실 30년 일하면서 수많은 기밀 보고서를 봤지만 그날 호텔 스위트룸에서 다나카 켄지의 입을 통해 들은 그 증언만큼 무거운 말은 없었습니다. 1983년 3월 14일 일본 통산성 회의실. 거기서 일본은 한국 반도체 자주권의 싹을 잘랐고 우리 아버지의 7명짜리 팀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로 한국이 일본 반도체 부품 의존도에서 빠져나오는데 30년이 더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다나카 켄지가 노트를 다시 두 손으로 들었어요. 그가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3년 3월 14일 페이지. 아버지가 적은 그 한 줄이 그의 눈앞에 있었어요. 통산성, 군용 반도체 수출 금지 품목 27개 추가. 한국 적시. 이제 사다 쓸 수도 없다. 다나카 켄지가 그 줄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잉크 얼룩 같은 눈물 자국을 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한 번 더 들썩였어요. 임상호 박사님이 우셨습니다. 그 페이지를 쓰고 우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밤 아버지가 새벽 3시까지 거실에 앉아서 노트만 들고 계셨다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러다 새벽에 노트를 펴고 한 줄 적으셨다고. 다나카 켄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가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리며 말했어요. 비서관님, 제가 한국에 2번 학회 강연 왔을 때 그 발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990년대 NEC 반도체가 무너지는 걸 안에서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NEC가 무너진 이유는 한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안의 강성 노조와 본사 관료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무인화 카드가 90년대 초에 검토됐어요. 미국이 이미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NEC는 결단을 못했습니다. 노조가 반대했고 본사 관료들이 결단을 미뤘고 그러다가 한국에 추월당했어요. 그게 일본 잃어버린 30년의 시작. 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1983년 통산성 회의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한국 반도체 싹을 자르려고 27개 품목을 차단했던 그 회의실. 그런데 30년 후에 우리가 못한 결단을 한국이 하고 있다는 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막으려고 했던 그 한국이 우리가 못한 결단을 하고 있다니. 다나카 켄지가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서관님, 늦었지만 사죄합니다. 1983년 통산성 회의실에 앉아 있던 자문위원으로서, NEC 반도체 부장으로서, 일본 산업 정책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한국에 한 짓은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난 30년간 잃어버린 시간으로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임상호 박사님께도, 그 7명 팀원분들께도, 그리고 한국 전체에. 저는 그분 앞에서 한참을 침묵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고 동시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가슴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한 줄. 한국이 반도체로 자주권을 갖는 날. 나는 그날을 보고 죽고 싶었다. 아버지는 그날을 못 보고 가셨지만 그 죄의 당사자였던 일본인 한 명이 한국에 와서 노트를 가슴에 안고 사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풀림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나카 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그분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어요. 다나카 선생님. 네. 오늘 평택 P3에 가시겠습니까? 30년 전 일본이 못한 결단을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P3 라인 앞에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카메라 앞에서. 일본인 NEC 부장 출신으로서
1983년 통산성 회의실에 앉아 있었던 자문위원으로서 30년 잃어버린 일본 반도체 산업의 산증인으로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다나카 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관님, 영광입니다. 저는 그분을 모시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기 전 그분이 한 번 더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임상호 박사님, 너무 늦었지만 오늘 한국이 그날을 만들었습니다. 부디 평안하소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차 문 옆에 잠시 서서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들리시지요? 일본 NEC 부장 출신 다나카 켄지가 직접 한국에 와서 사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평택 P3에서 카메라 앞에 섭니다. 아버지의 30년 한이 풀리는 그 자리에 제가 함께 있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박정수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한남동에서 평택까지 가는 그 90분 동안 차 안은 조용했어요. 다나카 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저는 가방 안에 노트를 한 손으로 가만히 쥐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도 입을 다물고 운전만 했어요. 평택 캠퍼스가 가까워질 무렵 다나카 켄지가 처음으로 차 안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관님. 네. 오늘 P3에서 제가 한 말이 일본 학계에 알려지면 저는 일본에서 매국노 소리를 들을 겁니다. 각오하셨습니까? 다나카 켄지가 작게 웃었어요. 그건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비서관님. 매국노라는 단어는 1983년에 그 회의실에 앉아 있었던 우리 모두에게 더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한국의 한 짓이 매국이고 일본 산업을 30년 잃어버리게 만든 게 매국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매국의 죄를 갚으러 가는 겁니다. 저는 차창 밖을 봤어요. 평택 캠퍼스의 흰색 외벽이 멀리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30년 한이 풀리는 자리에 30년 죄가 사죄하러 함께 가는 길이었어요. 차창에 비친 다나카 켄지의 얼굴 위로 가을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켄지가 평택 P3 라인 앞에서 한마디를 한 영상이 그날 저녁 회장님 비서실 채널을 통해 MWC 발표 자료에 포함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영상은 단 47초였어요. 그 안에서 다나카 켄지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1990년대 NEC 반도체 부장이었습니다. NEC가 무너지는 걸 안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못한 결단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무인화, 둘째는 노조와 단호하게 끊는 것. 한국이 오늘 그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30년 잃어버린 그 시간을 단 28개월에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이 회장님 비서실 채널 안에서 처음 재생됐을 때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어요. 회장님도, 최영민도, 박정수도 다들 화면을 보면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무게의 발언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 반도체 1세대 부장 출신이 한국 평택 P3 라인 앞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공식 인정한 자리였어요. 1990년대 이후 그런 발언을 일본 측 인사가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이 영상을 MWC 첫 발표 자료에 넣겠습니다. 휴머노이드 4종 공개 직전에 47초를 배치합니다. 최영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계 기자단이 그 47초를 처음 보는 순간 한국 무인화 카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제안했어요. 회장님, 47초 다음에 두 사람을 더 무대에 세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한 사람은 마크 첸, TSMC 한국 사업부에서 7년 일하다가 4년 전에 한국 컨설팅 회사로 이직한 인물입니다. 대만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로버트 김, 인텔 임원이었다가 작년에 해고당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인텔이 무너지는 모든 과정을 안에서 본 사람이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책을 한 권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임 비서관. 네.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무대에 세울 생각입니까? TSMC 출신과 인텔 해고, 임원이 한국 회사 발표, 무대에 함께 선다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한국에 있고 두 사람 모두 자기 입으로 한국 무인화 카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공식 채널로 표시했습니다. 안보실에서 이번 주 안에 두 분과 직접 만나서 MWC 발표, 무대 출연을 제안하겠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진행하시죠. 임 비서관 판단을 믿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나와서 박정수에게 짧게 지시했어요. 마크 첸, 로버트 김, 오늘 저녁까지 만남 잡아. 두 분 다요. 그래. 마크 첸은 내가 강남 사무실로 직접 갈게. 로버트 김은 그쪽이 어디 있어? 분당에서 한국 IT 컨퍼런스 발표 준비 중입니다. 내가 분당으로 직접 갈게. 박정수가 핸들을 돌렸어요. 강남 마크 첸 사무실까지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마크 첸은 55세의 대만계 미국인이었어요. 짧은 회색 머리, 가는 안경, 어두운 청회색 정장. 그는 강남의 한 컨설팅 회사 16층 사무실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 대만 본가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TSMC 신주 캠퍼스 항공 사진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일했던 회사에 대해 여전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회사에서 떠난 이유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비서관님, 갑작스러운 방문 감사합니다. 마크 첸 박사님, MWC 발표 무대 출연 부탁드리려 왔습니다. 마크 첸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관님, TSMC가 파운드리에서 70%를 장악한 게 4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70%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대만 본사 임원진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한국이 무인화 카드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대만 안에서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노조 때문에 무인화 못한다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한국 노조가 너무 강해서 회사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없다고. 그런데 회장님이 결단을 하셨다는 게 작년 말에 일본 학계 자료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대만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만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TSMC가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신호를 내보낼 수 없으니까요. 비공식적으로는 마크 첸이 작게 웃었어요. 비서관님, 비공식적으로는 TSMC 신주 캠퍼스 안에서 회장님 결단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5권 이상 돌고 있습니다. 그중 한 권은 제가 작년 가을에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이 5년 안에 우리를 추월한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췄어요. TSMC 내부 보고서가 한국 무인화 카드 앞에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는 게. 마크 첸 박사님, MWC 무대에서 그 한 줄을 카메라 앞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크 첸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비서관님, 그렇게 하면 저는 TSMC 측에서 영원히 적으로 찍힙니다. 대만 학계에서도 매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오하시겠습니까? 비서관님, 제가 TSMC를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7년 일하면서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TSMC가 한국 회사보다 기술적으로 더 우수해서 1위가 된 게 아니라 한국이 자기들끼리 발목 잡혀서 못 따라온 거였다는 걸 안에서 봤습니다. 그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1등이 1등인 게 아니라 2등이 2등 자리에 묶여 있어서 1등인 것뿐인 시장. 그런 시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러시면 비서관님, MWC 무대에 서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 한 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5년 안에 TSMC를 추월합니다. 이건 TSMC 내부 보고서의 결론이고 저는 그 결론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박정수에게 마크 첸 발표 출연 확정을 알리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분당이었어요. 로버트 김은 52세의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짧은 검은 머리, 둥근 안경, 빳빳한 흰색 셔츠. 그는 분당의 한 IT 컨퍼런스 호텔 라운지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두꺼운 원고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책 원고였습니다. 제목이 표지에 적혀 있었어요. 인텔 영수증 5년 잃어버린 어느 회사의 안쪽 이야기. 비서관님, 인텔에 25년 있었습니다. 작년에 해고됐고요. 1년 새 회사가 1만 5천 명을 자르면서 저도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왜 해고당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버트 김이 짧게 웃었어요. 비서관님, 저는 인텔 내부에서 무인화 카드를 추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에 처음 보고서를 올렸어요. 한국이 무인화에 들어가면 인텔은 따라잡힌다. 그때부터 무인화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본사 임원진이 결단을 못했습니다. 노조가 반대했고 본사 관료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고 그러다가 5년이 그냥 흘렀어요. 그래서요.
5년 후에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무인화 안 하는 동안 한국과 대만이 다 따라왔어요. 인텔은 캐파를 못 키웠고 분량을 못 잡았고 결국 분기마다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대량 해고가 시작됐어요. 무인화 안 하면 망한다는 보고서를 처음 올린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인텔 내부에서 무인화 보고서를 처음 올린 사람이 무인화 안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네,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 한 줄이 인텔의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로버트 김 박사님. 네, MWC 무대에 한국 회장님 발표 직전에 잠깐 서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한 줄만 해주십시오. 인텔이 5년 전에 안 했던 결단을 한국이 28개월에 했다. 그게 5년 후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인텔 내부에서 5년 전에 본 사람이 한국 회장님 무대에서 말한다. 카메라 앞에서 로버트 김이 자기 책 원고를 한 손으로 만지면서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관님, 사실 이 책 출간이 6개월 후입니다. 책 한 권을 미리 광고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인텔 내부에서 본 5년의 진실을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한 줄이 아니라 30초라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안보실 회의실에서 박정수가 정리한 MWC 발표 영상 시퀀스가 처음 공유됐어요. 47초 다나카 켄지 영상 1분 30초 마크첸 무대 발언, 30초 로버트 김 무대 발언 휴머노이드 4종 공개. 그게 한국 회장님이 MWC 무대에서 보여줄 그림이었습니다. 박정수가 시퀀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생하면서 짧게 말했어요. 비서관님, 일본 NEC, 대만 TSMC, 미국 인텔, 세 나라 세 회사의 내부자가 한국 무대 위에 함께 섭니다. 이런 그림은 한국 반도체 역사상 처음입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한 번 더 뜨거워졌어요. 다만 가슴 한구석에는 아직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희주와 다나카 신지, 그쪽이 청문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정보가 그날 오후에 들어왔거든요. MWC 발표 시점에 맞춰서 회장님을 청문회에 강제 출석시키겠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박정수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고했어요. 비서관님, 통신감청에서 김희주가 다나카 신지와 통화한 자료가 어제 새벽에 확보됐습니다. 내용, 내일 오전 청문회 직후에 회장님 인격을 공개 모욕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나카 신지가 일본 측 언론에 한국 반도체 산업이 노조 폭주로 무너진다는 기사를 미리 출고시키기로 했고요. 두 사람 다 1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박 행정관. 네, 내일 청문회에 가자. 다음 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문회장. 그 안에서 회장님이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면 단상에는 박성태 의원이 위원장 대행으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박성태는 48세였습니다. 노조 표심을 받아 2번 당선된 의원이었고 김희주 위원장과 4년간 사적 회동을 7차례 가진 정황이 박정수가 가져온 통신 자료에서 확인됐어요. 박성태는 책상 위에 두꺼운 자료집을 쌓아두고 안경을 천천히 고쳤으면서 회장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문회장 방청석 2번째 줄에 앉아 있었어요. 정부 인사 신분으로 비공개 참관이 가능한 자리였습니다. 박정수는 청문회장 밖에서 통신감청 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청문회장 안에 박성태와 김희주 사이 비공개 채널을 5분 단위로 체크하고 있었어요. 박성태가 마이크를 켜고 입을 열었습니다. 증인, 회사가 지난 4년간 노조와 협상을 22차례나 결렬시킨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회장님은 차분했어요. 그분의 손은 단정하게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분이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천천히 답했어요. 협상은 양측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결렬 책임을 한쪽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성태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어요. 그가 안경을 한 번 더 고쳤으면서 마이크에 입을 댔습니다. 증인, 노조 측은 영업이익 15%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는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슨 협상을 한다는 겁니까? 회사가 노조를 무시한 결과 아닙니까? 영업이익 15%는 1년 R&D, 예산을 통째로 뺀 금액입니다. R&D를 못하면 한국 반도체는 5년 안에 무너집니다. 증인은 지금 노조 요구가 회사를 망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저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가 책상을 한번 가볍게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증인. 회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 적절합니까? 노동자는 이 나라 산업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을 무인화 카드로 잘라내려고 하는 것이 회사의 입장입니까? 회장님이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분의 눈이 박성태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천천히 마이크에 입을 대고 입을 여셨어요. 의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지난 4년간 노조위원장 김희주 씨와 7차례 사적 회동을 가지신 것이 사실입니까? 청문회장 안의 공기가 한 박자에 멈췄어요. 박성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한 박자 늦게 마이크를 잡았어요. 증인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4년간 7차례 김희주 씨와 만난 자리에서 노조 측 요구안을 사전에 받아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정치권으로 흘리신 정황이 있습니다. 안보실 통신감청 자료에서 확인된 사항이고 오늘 오후에 검찰에 자료가 송치될 예정입니다. 박성태가 마이크에서 손을 뗐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가 옆에 앉은 보좌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무언가를 빠르게 속삭였어요. 보좌관은 휴대전화를 들고 청문회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박정수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박성태 의원실 보좌관 청문회장 밖에서 통화 시작. 누구한테 거는지 확인. 박정수가 30초 뒤에 답을 보냈어요. 김희주 위원장 측 변호사한테 거는 중. 통화 내용 실시간 감청 중. 회장님이 그 사이 마이크를 한 번 더 잡으셨어요. 의원님, 노조 측 요구안이 영업이익 15%라는 사실 자체가 외부로 새어나간 것이 의원님, 의원실을 통한 것이라는 점이 안보실 자료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협상 결렬 책임을 누구에게 두실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가 마이크 앞에서 침묵했어요. 그가 안경을 한 번 더 고쳤었지만 이번에는 손이 떨리는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청문회장 안에 다른 의원들이 박성태를 옆에서 한 번씩 돌아봤어요. 분위기가 한 박자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박성태가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는데 회장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분이 마이크를 자기 손에 직접 쥐고 청문회장 전체를 향해 천천히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청문회는 회사가 노조와 협상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를 묻는 자리로 알고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 협상 자체가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정부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조 위원장 김희주 씨가 일본 산업컨설팅 임원 다나카 신지 씨와 6개월간 오후에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을 흔드는 시나리오를 코치받았다는 정황이 안보실 자료에 있습니다. 청문회장 안에 의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일부가 의원님 의원실을 통해 정치권으로 흘러나갔다는 정황도 안보실 자료에 있습니다. 박성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마이크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회장님이 그를 똑바로 보면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회장님이 한 박자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셨어요. 그리고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청문회장 전체를 향해 그리고 카메라 너머의 국민 전체를 향해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라인. 멈춰도 됩니다. 청문회장이 멈췄어요. 노조가 파업하면 라인이 멈춥니다. 좋습니다. 멈추십시오. 다만 다시 돌아갈 때 그 라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준비를 28개월간 마쳤습니다. 회장님이 그 말을 끝낸 순간 청문회장 안의 의원들 중 절반 이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메라가 일제히 회장님을 향했고 셔터 소리가 폭우처럼 터졌습니다. 박성태는 자리에 무너지듯 앉았어요.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손은 마이크 옆에서 미동도 없이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청문회장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28개월. 회장님이 정부에도, 노조에도, 언론에도 한 번 말하지 못한 그 28개월의 무게가 단 한마디로 청문회장 전체를 덮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청문회장 밖으로 나오면서 박정수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서관님. 네. 김희주 위원장이 방금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청문회 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나카 신지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고요. 통화 내용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무엇이라고? 끝났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김희주가 자기 입으로 그 한마디를 한 시점이 회장님이 청문회장에서 그 한마디를 한 시점에서 정확히 8분 후였습니다. 8분 만에 한국거대노조의 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끝났다고 인정한 거예요. 청문회장에서 회장님이 던진 단 한마디 앞에서 저는 청문회장 복도 끝까지 걸어 나와서 창밖을 봤어요. 가을 햇살이 국회 본관 마당의 잔디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한 번 더 꺼냈어요. 1983년 3월 14일 페이지를 펼치고 그 옆 빈 공간에 펜으로 짧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42년이 걸렸다. 오늘 청문회장에서 한국 회장님이 한마디로 그날의 빚을 갚았다. 저는 노트를 다시 가방에 넣고 박정수에게 짧게 지시했어요. 박 행정관, MWC 발표가 사흘 뒤다. 그동안 김희주와 다나카 신지를 완전히 정리해야 해. 검찰 송치 자료 마무리하고 일본 측의 다나카 신지 신병 인도 요청 외교 채널로 들어가. 네. 그리고 송미경 팀장 신변보호 상태 매일 보고해. 김희주가 끝났다고 한 시점부터 그쪽 인맥이 송 팀장 가족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이미 24시간 경호 들어갔습니다. 좋아. 국회 본관 정문을 나서면서 저는 한 번 더 하늘을 봤어요. 청문회 직후의 가을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반도체 자주권의 마지막 일주일 중 5번째 날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사흘 뒤 바르셀로나에서 MWC 발표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한국이 일본 대만 미국의 내부자 3명을 무대 위에 함께 세우는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회장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라인, 멈춰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42년 한을 한 번에 갚았습니다. 다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흘 뒤 바르셀로나에서 한 번 더 한국이 일어섭니다. 그 자리에서 다나카 켄지 선생님이 카메라 앞에 서십니다. 그 47초가 끝난 다음에야 진짜 마무리입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어깨에 메고 차에 올랐어요. 박정수가 핸들을 잡았습니다. 청와대로 돌아가는 길 위로 가을 햇살이 차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바르셀로나 도착은 사흘 뒤 새벽이었습니다. 회장님 전용기에 다나카 켄지, 마크 첸, 로버트 김, 그리고 회장님의 핵심 발표. 인력 7명이 함께 탔어요. 저는 안보실 참관 자격으로 동행했고 박정수는 한국에 남아 김희주와 다나카 신지 후속 처리를 지휘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다나카 켄지가 제 옆에서 짧게 말했어요. 비서관님, 사흘 전 평택 피삼 앞에서 47초 발언한 영상이 일본 학계 내부에서 이미 돌고 있다고 합니다. 반응은 2가지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매국노라고 저를 비난하고 다른 한쪽은 30년간 일본이 못했던 말을 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후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께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65세 일본 노장이 자국 안에서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국 무대에 서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는 게 그날 새벽 한 번 더 가슴에 묵직하게 와 닿았습니다. MWC 메인홀의 한국 회장님 발표는 현지 시각 오후 2시였어요. 무대에 오르기 30분 전 백스테이지에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옆에는 최영민 박사가 발표 자료 최종본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있었고 다나카 켄지와 마크 첸, 로버트 김은 무대 뒤편 대기실에서 출연 순서를 마지막으로 맞추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시면서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임 비서관, 한국 측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오늘 새벽 한국 검찰이 김희주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일본 측에 다나카 신지 인터폴 적색 수배 협조 요청이 정식 발송됐습니다. 한국 시각 오후 1시에 첫 보도가 시작됩니다. 바르셀로나 무대 시간과 맞춰져 있군요. 네. MWC 발표 시작 정각에 한국 뉴스 속보가 동시에 나갑니다. 회장님이 처음으로 작게 웃으셨어요. 임 비서관 작품입니까? 안보실에서 그렇게 조율했습니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양복깃을 한번 가볍게 고르셨어요. 갑시다. 무대 위 조명이 켜졌습니다. 거대한 메인홀 안에 기자단 4,800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정면 카메라가 단상 한가운데를 향했고 양쪽 사이드 스크린이 회장님의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띄웠습니다. 무대 뒤편의 거대한 LED, 월이 검은색으로 잠시 어두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한 줄의 흰색 자막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못한 결단을 한국이 했습니다. 켄지 타나카, NEC GM 반도체 부장. 홀 안의 기자단이 일제히 침묵했어요. NEC,
그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누구도 다른 곳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나카 켄지의 47초 영상이 그 자막 뒤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 다나카 켄지가 평택 P3라인 입구에서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1990년대 NEC 반도체 부장이었습니다. NEC가 무너지는 걸 안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못한 결단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무인화, 둘째는 노조와 단호하게 끊는 것. 한국이 오늘 그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30년 잃어버린 그 시간을 단 28개월에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끝나는 순간 홀 안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어요. 일본 기자단 자리에서 일부 기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이 사이드 스크린에 잡혔습니다. 다음 자막이 화면에 떴어요. 한국이 5년 안에 우리를 추월합니다. TSMC 내부 보고서 결론. 마크 첸이 무대 옆에서 천천히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을 한번 천천히 둘러본 다음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마크 첸입니다. TSMC 한국 사업부에서 7년 근무했고 4년 전에 떠났습니다. 작년 가을 대만 신주 캠퍼스 안에서 한국 무인화 카드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직접 읽었습니다. 보고서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이 5년 안에 TSMC를 추월합니다. 오늘 그 한 줄을 카메라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홀 안의 대만 기자단 자리에서 짧은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들렸어요. 마크 첸이 그 자리에서 한 박자 더 말을 이었습니다. TSMC는 한국 회사보다 기술적으로 더 우수해서 1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자기들끼리 발목 잡혀서 못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발목이 풀렸습니다. 5년 후 시장이 다시 그려집니다. 마크 첸이 무대에서 내려갔고 다음 인물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로버트 김이었어요. 그가 마이크 앞에서 두 손을 단정하게 모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로버트 김입니다. 인텔에 25년 근무했고 작년에 해고되었습니다. 5년 전 인텔 내부에서 무인화 보고서를 처음 올린 사람입니다. 본사는 그 결단을 미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인텔은 1만 5천 명을 해고했고 분기마다 적자를 봅니다. 한국 회장님이 28개월에 한 결단을 인텔은 5년에도 못했습니다. 오늘 한국 무대에 선 이유가 그것입니다. 홀 안에서 미국 기자단 자리가 어수선해졌어요. 셔터 소리가 한 번 더 폭우처럼 쏟아졌고 사이드 스크린에 로버트 김의 클로즈업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 무대 정중앙에 회장님이 천천히 걸어 올라오셨어요. 회장님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홀 안에 4,800명 기자단이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무대 뒤편의 LED 월이 한 번에 푸른빛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종의 휴머노이드 영상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국은 사종의 휴머노이드를 반도체 라인에 풀세트로 투입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음을 공식 선언합니다. 평택 P3 라인은 8개월간 1200명짜리 라인을 30명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결함 발생률은 종전 대비 71% 감소했고 분기 분량은 28% 증가했습니다. 홀 안의 기자단이 일제히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한국은 한 가지를 더 발표합니다. 5년 안에 한국 내 모든 반도체 라인을 무인화 표준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 기술은 한국이 직접 만든 사종 휴머노이드와 자체 AI 시스템 위에서 돌아갑니다. 일본도, 대만도,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 만든 표준입니다. 홀 안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첫 박수는 한국 기자단 자리에서 시작됐고 곧 일본 기자단 일부가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대만 기자단에서, 미국 기자단에서, 마지막으로 유럽 기자단 자리 전체가 일어났어요. 4,800명 중 절반 이상이 자리에서 일어선 채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백스테이지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0년 안보 비서관으로서 본 한국의 가장 강한 순간이 그 자리였습니다. 우리 회사 회장이 일본, 대만, 미국의 내부자 3명을 자기 무대에 함께 세우고 그 다음 무대 한가운데서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든다고 선언한 자리. 발표가 끝나고 백스테이지로 내려오신 회장님이 저를 찾아 짧게 말씀하셨어요. 임 비서관, 한국 시각 지금 몇 시입니까? 오후 9시 30분입니다. 검찰 발표는 오후 1시에 김의주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보도가 시작됐고 오후 6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다나카 신지는 일본 측에서 신병 인도 협조 요청을 수락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노조 측은
오후 4시에 노조 부위원장단이 자체적으로 비상총회를 열었고 회장님 측 안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희주 위원장 노선과 단절한다는 성명을 오후 8시에 발표했습니다. 회장님이 한 번 더 작게 웃으셨어요. 하루에 다 끝났군요. 네. 회장님이 청문회장에서 한마디 하신 다음부터 사흘에 모든 그림자가 풀렸습니다. 회장님이 무대 위 사이드 스크린을 한 번 더 보셨어요. 거기엔 휴머노이드 사종이 평택 P3 라인에서 움직이는 영상이 다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짧게 말씀하셨어요. 임 비서관, 다음 주에 HBM 분기 점유율이 발표됩니다. 네. 내부 집계로는 53%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잠시 멈췄어요. HBM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이 53%. 한국이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의 절반을 단독으로 가져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노조 협상이 1247일을 끌고 있는 동안에 회장님과 최영민 박사와 무인화 비밀카드가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회장님, 53%가 발표되면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새로운 기준이 아닙니다. 네, 한국이 만든 기준입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의 그 한마디가 청문회장에서의 라인, 멈춰도 됩니다와 함께 그날 머릿속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한국 뉴스를 확인했어요. 메인 뉴스 첫 줄이 이것이었습니다. 노조위원장 김희주, 자택서 일본 산업컨설팅과 연결된 자료 다수 압수, 외화 자산거래, 정황도 포착, 검찰 구속영장 청구. 두 번째 뉴스, 한국 회장님, 바르셀로나 MWC 무대에서 4종 휴머노이드 풀세트 공개, 글로벌 표준 선언, 일본 대만 미국 내부자 동시 출연. 세 번째 뉴스, 노조 부위원장단 비상총회, 김희주 노선과 단절, 회사 측 안 수용 결정, 19년 차 모니터링 팀장 송미경 사원 대표 후보 부상. 저는 마지막 뉴스를 한참을 봤어요. 송미경. 사흘 전 평택 P3 컨트롤 룸 옆 작은 회의실에서 자기가 본 것을 진술해준 그 19년 차 노조원이 그날 저녁 한국거대노조의 새로운 사원 대표 후보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음 단계를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김희주가 만든 그림자를 걷어내고 회사가 만든 무인화 라인 안에서 노조원들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새로 만들어갈지 그분이 결정합니다. 저는 호텔 책상에 앉아서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30년 동안 빈 페이지로 남아있던 그 다음 페이지. 거기엔 사흘 전 청와대 회의실을 나오면서 적은 한 줄이 있었어요. 오늘부터 한국 반도체 자주권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된다. 그 줄 아래에 저는 새로운 줄을 한 줄 더 적었습니다. 6일째. 회장님이 한 줄로 끝냈다. 일본 NEC 부장이 한국 무대에 섰다. HBM 53%. 노조 위원장 구속. 다나카 신지 인터폴 적색 수배. 송미경 사원 대표. 아버지의 한 줄 한국이 반도체로 자주권을 갖는 날 오늘 만들어졌다. 펜을 내려놓고 호텔 창밖을 봤어요. 바르셀로나의 야경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일째의 밤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끝나기 전에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묘소를 찾아가는 일. 귀국 비행기 안에서 다나카 켄지가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흰색 봉투였고 표면에 임상우 박사님 영전회라고 일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비서관님, 한국에 도착하시면 아버님 묘소에 가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함께 가져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어요. 가볍게 느껴졌지만 가슴에는 무겁게 닿았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제가 1990년대 NEC에서 무인화 카드를 검토했을 때 만들었던 첫 보고서입니다. 일본어로 적혀 있고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NEC 본사에서 결제가 안 나서 사장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30년 잃어버린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상호 박사님께 그 보고서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본이 못한 결단을 일본 안에 그런 결단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다만 일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한국은 선택했다는 사실을 함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분의 손을 한 번 더 양손으로 잡으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나카 선생님. 비행기는 인천에 새벽 6시에 도착했습니다.
박정수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운전대를 잡았고 저는 곧장 아버지 묘소가 있는 경기도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2시간이 걸렸어요. 새벽 안개가 한강 위에 두껍게 깔려 있었고 도로 위로 첫 햇살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박정수도 입을 다물었고 저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가만히 창밖만 봤습니다. 양평 묘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8시 20분이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가방을 어깨에 메고 묘원 안쪽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박정수는 입구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게 옳았습니다. 그 자리는 저와 아버지 2사람의 자리였으니까요. 아버지 묘는 언덕 중턱의 작은 비석 앞이었어요. 비석에는 임상호 1944에 2010이라는 짧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화병이 놓여 있었고 어머니가 1달 전쯤 다녀가시면서 두고 가신 흰 국화 한 다발이 그대로 있었어요. 꽃은 이미 말라 있었지만 화병에는 새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한 거였을까? 박정수가 며칠 전에 미리 다녀간 게 분명했어요. 저는 박정수의 마음 씀씀이가 새삼 고마웠습니다. 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비석 앞에 가만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나카 켄지가 준 봉투를 그 옆에 함께 놓았어요. 봉투 위에 일본어로 적힌 임상호 박사님 영전에 가 새벽 햇살에 비쳐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안보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보고를 했지만 그 새벽 아버지 묘소 앞에서는 첫 보고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비석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만졌습니다. 비석의 표면은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한 번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아버지. 6일 전 새벽에 청와대 회의실 적색등이 켜졌어요. 협상 22차 결렬, 156조 산업손실 추정. 김희주라는 노조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공장 다 멈춰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산업컨설팅 임원 다나카 신지하고 6개월간 오후에 만났고요. 우리 아버지가 1983년 통산성한테 당한 그 짓을 42년이 지나서 한국 노조위원장이 한국 반도체한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석 옆에 풀잎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만졌어요. 아버지. 그런데 회장님이 28개월간 비밀카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평택 P3 라인에서 1200명 라인을 30명으로 운영하는 무인화 풀세트. 4종 휴머노이드 직접 개발. 정부 누구에게도, 노조에도,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회장님이 직접 안보실에 전화하셨습니다. 산자부도 노동부도 검찰도 아닌 안보실에 이건 산업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1983년 3월 14일 페이지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만지면서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다나카 켄지라는 일본인이 한국에 왔어요. NEC 반도체 부장 출신. 1983년 통산성 회의실에 직접 앉아 있었던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7명짜리 팀을 차단하기로 결정한 그 회의실. 그분이 직접 한국에 와서 아버지 노트를 가슴에 안고 사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택 P3 앞에서 카메라 앞에 서서 47초를 말하셨어요. 일본이 30년 잃어버린 시간을 한국이 28개월에 만들었다고. 그 영상이 어제 바르셀로나 MWC 무대에서 4,800명 기자단 앞에서 재생됐습니다. 비석 위로 새벽 햇살이 한 번 더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TSMC 출신 마크 첸도 한국 무대에 섰어요. 5년 안에 한국이 TSMC를 추월한다는 TSMC 내부 보고서 결론을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인텔 해고 임원 로버트 김도 한국 무대에 섰어요. 인텔이 5년 전에 못한 결단을 한국이 28개월에 했다고. 일본, 대만, 미국 세 나라 세 회사의 내부자가 한국 무대에 함께 섰습니다. 한국 반도체 역사상 처음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가슴이 한 번 더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회장님이 청문회장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라인. 멈춰도 됩니다. 다시 돌아갈 때 그 라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 다음 8분 만에 김희주가 자기 입으로 끝났다고 말했어요. 어제 자택 압수수색 들어갔고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다나카 신지는 인터폴 적색 수배 진행 중이고요. 박성태 의원 검찰 송치도 진행됐습니다. 노조 부위원장단은 김희주 노선과 단절 성명 냈어요.
그리고 송미경이라는 19년 차 노조원이 새 사원 대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다음 단계 책임지실 겁니다. 저는 노트에 빈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펜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비어있던 그 페이지. 사흘 전부터 한 줄씩 채워가던 그 페이지. 마지막 줄을 적어야 했어요. 아버지, 다음 주 HBM 분기 점유율이 53%로 발표됩니다. 한국이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의 절반을 단독으로 가져갑니다.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기준이라고. 1983년 일본 통산성 회의실에서 한국 반도체 싹을 자르려고 했던 그 결정의 42년 뒤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표준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만든 4종 휴머노이드 위에서. 저는 펜으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천천히 한 글자씩. 한국이 반도체로 자주권을 갖는 날.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버지. 저는 그 줄을 적고 노트를 덮었어요. 비석 앞에 노트를 가만히 내려놓고 다나카 켄지의 봉투를 그 위에 함께 올렸습니다. 새벽 햇살이 노트 표지 위로 부드럽게 흘렀어요. 가죽 표지에 새겨진 임상우라는 이름 위로 햇살이 내려앉는 순간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가슴 안쪽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0년이었어요.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한 줄을 제가 가방에 넣고 다닌 게 30년이었습니다. 안보실 출근할 때, 해외 출장 갈 때, 청와대 회의 들어갈 때 어디에서도 그 노트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어요. 그 노트가 제 부적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한 번도 갚지 못한 빚이었습니다. 오늘 그 빚이 갚아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시렸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비석을 한 번 더 손바닥으로 만지면서 짧게 말했어요. 아버지, 다녀가겠습니다. 언덕길을 내려오는 길에 박정수가 멀리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노트는 비석 앞에 두고 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방 안에 노트가 없었어요. 가방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가벼움이 슬프지 않았어요. 차가 묘원을 빠져나가는 길 위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운전을 하면서 짧게 물었어요. 비서관님, 청와대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안보실로 가자. 네, 우리 일이 끝난 게 아니야. HBM 53%가 발표되고 나면 중국 쪽이 움직일 거야. 일본도 한 번 더 흔들 수 있고 한국이 만든 표준을 지키는 일이 진짜 시작이야. 네, 비서관님. 저는 차 창밖을 한 번 더 봤어요. 양평 시골길 위로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른 갈대들이 도로변에서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 위로 햇살이 노랗게 번지고 있었어요. 30년 안보 비서관의 가방 안에서 노트가 빠진 첫 아침이 그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반도체의 28개월짜리 비밀이 오늘 세상에 다 공개되었습니다. 회장님이 청문회장에서 한마디 던지셨고 일본 NEC 부장이 한국 무대에 섰고 TSMC 출신과 인텔 해고 임원이 같은 무대에 함께 섰습니다. 김희주는 구속됐고 다나카 신지는 인터폴 적색 수배로 넘어갔습니다. 노조는 새 사원 대표를 뽑았고 평택 P3 라인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합률 71% 감소, 분기 분량 28% 증가, HBM 점유율 53%. 이 모든 것이 단 사흘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의 시작은 새벽 5시 42분 청와대, 적색 등 한 개였어요. 한 사람의 회장이 산자부도 노동부도 검찰도 아닌 안보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던 그 새벽. 저는 30년 안보 비서관으로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산업이 무너지는 데는 한 명의 그림자가 안에 박혀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산업이 다시 일어서는 데는 그 그림자의 정체를 한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똑바로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하셨고, 다나카 켄지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고, 마크 첸과 로버트 김이 그렇게 했고, 송미경이 그렇게 했습니다. 5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한마디씩 했고, 사흘에 한국 반도체 자주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반도체 자주권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시청이 한국 반도체를 흔들려는 그림자에 대한 가장 강한 응답이 됩니다. 작은 자부심이 큰 나라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독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